내일부터 이틀 동안 잭슨홀 미팅이 열릴 텐데 그 미팅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굉장한 변곡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투자자로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봐야 하는지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매년 주최하는 경제정책 토론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드캡 도입에 대한 발언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에 대한 발언 여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준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다소 기대가 섞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드캡보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드캡이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할지 이번에 도입하지 않을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두 가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드캡은 추가로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기로 하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에 훨씬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위해서 두 개의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티나 로머, 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경제자문위원이었는데 크리스티나 로머가 작성한 대공황과 일본의 통화정책 논문과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발표했던 통화정책 보도자료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 목표를 설정해두고 통화정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물가 목표제라고 합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는 물가 목표를 정해두는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에 맞춰서 물가 목표를 조절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은 경기 침체 중이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2% 물가 목표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목표를 상향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물가 목표를 2%가 아니라 2.2에서 2.3으로 상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조금 더 큰 2.5%로 상향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평균 물가 목표제가 진행이 된다면 물가 목표가 상향이 될 텐데 그 상향의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유추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물가 목표제는 사실 현재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돼서 논의되어 왔던,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평균 물가 목표제를 좀 살펴본다면 앞으로도 유추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균 물가제 목표가 도입됐던 사례,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해볼 텐데, 그것은 대공황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현재 평균 물가 목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의 함정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음에도 경기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통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아무리 풀고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유동성의 함정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대 일본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동성의 함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현재 유동성의 함정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실효금리 하한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굉장히 유동성의 함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많았던 유동성의 함정들 사례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사례가 이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 정책들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경제 정책을 진행하는 리더들이 이 대공황의 탈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해 왔다. 그리고 현재도 참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대공황의 유동성 함정을 탈출했는지 그 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가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 충격이 엄청났기 때문인데, 당시에 미국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20% 이상 그리고 치솟기도 했었고, 은행 절반 이상이 파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금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서 실제로 당시 뉴욕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고, 이 루즈벨트는 엄청난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통화 정책의 아이덴티티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세연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루즈벨트 통화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생산이 일반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제조업의 불황의 원인이다. 곧 구매력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루즈벨트가 1932년도에 계속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구매력, 이 구매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통화정책, 이것이 대공황을 탈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루즈벨트는 실제로 이 통화정책을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하고 금을 전부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 가치를 당시 금 1온스당 20달러에서 35달러까지 약 70%나 평가 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낸 것인데, 당시에도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쓸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것이라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중에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루즈벨트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대공황을 탈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가 강력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친 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농가 소득이 급증을 하게 되고, 산업 생산 역시 정책 시행 후에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판매량 역시 축소가 되다가 정책 시행 후에 급증을 하게 되고, 백화점 판매와 농산품 판매 역시 축소가 되다가 정책 시행 후에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빈부격차도 빠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데, 상위 0.01%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고, 하위 90%의 자산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빈부격차까지 해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밀은 바로 인플레이션 심리 자극 성공에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달러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을 시킴으로써 실제로 물건 가격에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건 가격에 상승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던 쌀값이 17,000원이 됐다고 한다면 비싸졌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심리는 예를 들어서 17,000원이 된 쌀 가격이 오늘은 17,000원이지만 내일은 18,000원, 내일 모레는 19,000원, 3일 후에는 2만 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비를 하려는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부가 그 심리 자극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쌀을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하고 싶고, 그래서 쌀 구매가 늘어나면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럼 농가에서 소득을 올린 이 농민들은 그 소득을 가지고 또 다른 자동차라던가 다른 물건들을 빠르게 또 구매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대공황을 탈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 유동성의 함정을 탈출한 유일한 사례가 되게 됩니다.
대공황 당시의 유동성 함정 탈출 사례는 그 후에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 대상이었는데 그 대공황 탈출 사례를 깊게 연구한 사람이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장이었던 버냉키였습니다. 그래서 버냉키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강력한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였습니다. 근데 버냉키가 세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동안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추후에 또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버냉키가 1차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을 때 2008년 당시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고 2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음에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3차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버냉키가 스탠스 변화를 한번 주게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0년 2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연준이 발표한 성명인데 여기서 이 버냉키의 스탠스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양적 완화는 정책 규모와 시기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연준이 얼마나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걸 시장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시장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심리가 자극되지 않은 것이고 그 후에 버냉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3차 양적 완화부터는 정책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게 우리가 얼마나 정책을 쓸 건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양적 완화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책 규모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금리는 앞으로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포워드 가이던스만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탄생한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이고 현재 연준의 스탠스도 이 삼척 양적 완화에서 버냉키가 가졌던 스탠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살 거야, 어느 정도 매수할 거야 라고 발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매수할지는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때부터 탄생한 연준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깨달은 것은 통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대공황 당시처럼 시장이 놀랄 정도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유동성의 함정을 극심하게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인데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지 않는 물가가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2013년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아베 정부는 2013년에 강력한 통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시 BOJ의 통화 성명을 잠시 살펴보면 BOJ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 안정 목표를 1%에서 2%로 설정한다. 통화 완화를 추진할 것이며 가능한 빨리 달성하겠다. 이 얘기가 바로 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목표를 1%에서 2%로 대폭 상향을 하고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는 그리고 대공황의 사례와 버냉키의 깨달음 위에서 진행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그리고 2008년 미국 양적 완화와 유사하게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달러당 75엔이었던 엔화는 2년 만에 약 120엔까지 대략 70% 평가절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책이었는지 당시에서는 일본 정부가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떠한 국가도 2년 만에 통화 가치를 70%나 절하시키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아베 정부가 엔화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기 시작하자 실질 GDP,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모든 경제 지표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인데 니케이 지수 역시 2013년에 대략 만 포인트였던 것이 2년 만에 2만 포인트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당시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굉장히 타격을
이 때문에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그때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지고 현대차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역시 대공황 사례 그리고 버냉키의 깨달음 이것을 참고해서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친 것이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보면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연준이 다시 2008년처럼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현재 연준의 정책이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아베노믹스와 동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기사는 미국 코로나 초기에 연준이 일본처럼 회사채도 매입해야 된다라는 기사인데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되면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국채를 전부 매수하고 회사채를 전부 매수하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ETF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 아베노믹스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연준에도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있었고 연준 역시 그 요구들을 수용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고 일본과 동일하게 상업용 모기지를 매입하는 질적 완화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현재 연준이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2013년 이후에 아베노믹스를 시행하고 나서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고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정체되었긴 했지만 현재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럼 이 아베노믹스의 정책 중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일본 정부가 2016년도에 썼던 정책 이때 다시 정체된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일드캡과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재차 진행입니다. 당시에 일본 BOJ가 2016년도에 일드캡을 진행을 하면서 내놨던 보도자료인데 보도 성명인데 여기 보이시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이때 이 보도 성명 내용 중에는 일본 정부의 다양한 그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심리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 국민들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갖지 않도록 오버슈팅, 인플레이션 목표를 오버슈팅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이 오버슈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 일드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은 일드캡을 실제 진행 중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에서도 다음 카드는 일드캡과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대공황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온 하나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다음 카드가 일드캡과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본다면 해당 내용이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된다고 보는 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진행할 때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뭐 글로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에서는 사실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엄청나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만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면 글로벌에서 수출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소비 절벽이 되고 소득 절벽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물가 목표가 2%로 동기화됐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물가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그것이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고민해 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잭슨 미팅에서 다뤄질 수 있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입될지 도입되지 않을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또는 도입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투자자로서 유추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장은 일드캡보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 정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 같고 저 역시 일드캡보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된다면 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실제 국제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장이 실망을 해서
주식시장에 하락이 나타날지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평균 물가 목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물가 상승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심리로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연준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역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아마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간의 경기 반등은 아닐 수 있지만, 과거의 대공황 사례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사례해서 단기간 빠른 회복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화폐 가치의 강력한 절하를 통해서 실제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실제 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극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 소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경기 반등을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 또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연준이 행하려고 하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시장은 경기 침체 중인데 연준이 돈만 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 이런 것들을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그보다 더 많이 통화 가치를 찍어낸다는 뜻이므로, 만약에 이것을 오해한다면 그것은 연준이 경기 반등을 노리고 실제 물가 상승을 노리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더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건 네거티브한 거다시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또다시 금에 더 강력하게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포지션을 잡게 된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준의 의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경기 반등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지금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구산업들, 물가가 상승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치주들, 이 가치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스닥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멀티플을 시장에 받고 있지만, 만약에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금리의 상승, 통화 가치의 절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언택트보다는 컨택트주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보다는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당 잭슨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